2배가 된다면 10억짜리가 20억 되는데 50억짜리가 100억 됐으니까 80억 차이 나겠죠. 40억 차이에서 80억 나요. 어떻게 쫓아가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텐데요. 저희 직원과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다가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요거는 답변할 만하다 한 것들, 영상으로 제작할 만하다 하는 것은 한번 차후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진영진 님이 댓글을 쓰신 건데, 두 아이 엄마고 이제 뭐 열심히 애들 키우면서 대출 갚으면서 빠듯하게 지내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뭐 상당히 많죠. 현재 빌라가 재개발 추진 중이고 집값이 6, 7억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몇 년 기다리면 재개발되고 끝까지 버티면 아파트 분양받겠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은 충분치 않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를 현금화하려니 얘가 나중에 돈이 더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답답한 그 상황이에요. 이 집을 팔고 10억대 대출 더해서 작은 상가주택 사면 월 100만 원 소득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몇 년 걸려서 아파트 팔고 투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투자하고 저도 빌딩을 사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이 상황만 갖고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근데 상세한 걸 모르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 딱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 수천 명 넘게 상담을 해봤으니까 그 데이터로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거는 사실 개인 상담을 하는 게 맞다고 일단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요. 자, 내가 먼저 질문을 해볼게.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 이게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뭘 해야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죠. 내가 생각한 답변이 나올 거는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또 뭘 해야 될까? 꾸준한 재테크가 필요하죠. 어떻게 이렇게 딱 내가 생각하는데 네. 부자가 되려면 돈을 겁나게 벌거나, 그리고 아니면 돈을 적당히 벌면서도, 이 적당히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적당히 벌면서 재테크를 잘하거나. 그러니까 버는 것과 재테크가 같이 합쳐졌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나겠죠. 근데 자, 여기서는 버는 거는 일단 차치해 두고 재테크라는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자,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재테크는 저는 기본적인 개념은 12, 13, 15로 키워가는 게 재테크죠. 근데 이 10이 8, 7, 6, 5, 4, 3, 2, 1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적으면서 높아질 가능성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품이나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이게 부동산으로 치면 안목이 되겠지. 그러니까 안목이 있어서 이거 100% 확실해 해서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지만 나한테는 확신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보는 제3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얘기할 수 있을 거지. 똑같은 어떤 상품이라고 했을 때도 누군가는 불안해서 이거 리스크가 너무 커 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해 보니까 이거 리스크보다는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해서 할 수 있겠지. 근데 어떤 뭔가를 찾았어. 어떤 대상, 부동산이 됐던 뭐 어떤 투자 상품을 찾았어. 근데 이 투자 상품을 내가 돈을 넣은 만큼 2배수로 살 수 있다고 칠게. 1억 넣으면 2억치 살 수 있고 2억 넣으면 4억치 살 수 있어. 그럼 나는 내가 10억 있어. 그럼 이거 얼마나치 사는 게 맞을까? 그러면은 다 넣는 게. 그렇지. 네. 그럼 10억어치를 넣으면 20억어치를 산 거니까, 쉽게 말하면 대출을 50% 한 거니까. 그치? 네. 근데 만약에 대출을 50% 아니라 70% 해준다고 해도 난 이건 할만하다고 생각해. 그만큼 확신하다면, 확신이 간다면. 왜 그러냐면 이게 확실해서 2배수로 사게 된다, 뭐 3배수로 사게 된다 했어. 근데 얘가 10% 오르든 5% 오르든 아니면 20%가 오르든 그만큼 확신이 있으면 그만큼의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최대한의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 대상이 얼마만큼 확신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아까 그 얘기의 답이 뭐냐면, 지금 이분이 질문하신 거는 본인 스스로 이게 100% 됐을 때 얼마에 득이 될지, 이 건물이 얼마에 득이 될지 잘 몰라. 그래서 고민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재개발 빌라인데 재개발 빌라가 여기가 지금 몇 프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그랬을 때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랑 예상을 해봤을 때 지금 만약에 똑같은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어느 정도 금액되고 그거에 비해서 얘가 학교가 더 가깝고 뭐 직장에 가깝고 교통이 좋고 이걸 따져봤을 때 얼마가 될지 확인해 봐야 돼. 건물을 산다. 10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100만 원 정도 더 받는 건물이 몇 다시 몇 번지인지 내가 살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대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를 따져보고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야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모호하게 얘기하면 모호한 답변밖에 얻을 수 없고 계속 고민만 돼.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는 계속 고민으로 결정 못 내리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 재테크를 하려면 자산이 불어난다면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다 만 건데 하나 더 얘기를 해준다면 잘 생각해봐. 10억짜리 집이랑 20억짜리 집 10억짜리 부동산, 20억짜리 부동산, 뭐 건물이라고 칠게. 10억짜리 사는 게 유리할까? 20억짜리 사는 게 유리할까? 20억이. 왜지? 같은 비율로 올라도 더 많이. 그치. 근데 같은 비율로 떨어진다면? 20억짜리가 더 손해죠. 그치. 근데 생각해봐.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10억짜리, 50억짜리라고 비교할게. 10% 올라오면 얘는 1억 오르고 얘는 5억 오르니까. 자,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10억짜리가 11억 됐어. 10% 올랐어. 50억짜리가 55억 됐어. 갭은 커졌다 줄었다? 더 커졌지 당연히. 네네. 얘는 1억 올랐고 얘는 5억 올랐으니까 생각해봐. 40억 차이였는데 44억 차이 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더 커졌잖아. 근데 예를 들어 떨어진다면 얘는 10% 떨어져서 9억 됐어. 얘는 10% 떨어져서 45억 됐어. 줄어들죠. 줄어들지. 네. 그러면 내가 이 큰 거를 사는 게 무조건 득일까?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큰 걸 사는 게 무조건 득이야. 근데 하락 시장에서는 큰 거 사는 게 득이라고 볼 수만은 없겠지. 근데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다 내려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 안 좋은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게 있고 좋은 시장에서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확신하느냐가 중요해. 여기에 100%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높은 가격대를 사는 게 맞아. 아니야, 불안해. 그러면 작은 것도 안 사고 가만히 있는 게 맞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산을 불리려면 사실은 부채 포함 내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게 맞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어. 10억짜리를 샀다고 쳐. 10억이 있는데 부채 없이 10억짜리를 샀어. 누군가는 부채를 끼고 20억짜리를 샀어. 그럼 아까 너가 말한 대로 10%씩 오르면 이게 완전 얘기가 다르거든. 근데 누군가는 10억의 돈으로 20억짜리를 샀어. 부채 50%. 똑같이 누군가 샀어. 10억 가지고 10억씩 해가지고 20억짜리 샀어. 근데 5년 지나니까 재산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어. 5년, 10년 지나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 A는 10억 대출을 갚아. 5년 동안. 이자 원금을 갚았어. 네. B는 그걸 이자만 내고 돈을 모아서 하나를 더 샀어. 그러니까 여기는 대출 이자 내는 거에 아깝다. 나가는 걸 줄여야 된다. 줄이고 여기는 자산을 키워야 된다. 전체 규모를. 이런 차이가 막 확연해. 당장 1, 2년 동안은 차이가 안 나지만 5년, 10년 일가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서 안 샀다면 사실 똑같은 거지만 이거 재테크의 방법에서는 당연히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그분의 대답을 해드린다면 그거는 상세히 더 알아봐야 돼. 고민이 되는 이유가 확신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럼 모르는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닌데 그거는 우리 동네 아파트 재개발 어느 정도 진행, 뭐 가능성, 근처에 진행됐던 거, 내지는 전국에서 진행됐던 거 다 확인해 봐야 돼. 그럼 그거 언제 해봐요? 그게 실력이 되고 그게 안목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 하겠으니까 찾아오는 거지. 사실 그걸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목이 생기는 거고 실력이 생기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지. 구구단을 외우면서 틀릴 때다 많지만 맞출 때도 많아지면서 점점 수학을 하게 되는 거지.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 네, 그리고 SKSDELTA 이분의 질문. 작은 건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좋고 마음에 드는 건물이 지금은 자금력이 안 돼서 작은 건물부터 시작하고 추후 시세 차익을 얻게 되면 다음 건물로 넘어가야 할 텐데 이미 그 다음 건물도 그동안만큼의 가격 상승이 일어날 텐데 결국 시세 차익 얻는 기간 동안 저축한 근로소득만큼 여유 자금이 더 플러스되는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작은 건물로 시작해서 큰 건물로 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10억짜리, 50억짜리로 비교할게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10% 올라가면 11억, 50억짜리가 10%하면 55억. 그럼 40억 차이에서 44억 차이 나겠죠. 2배가 된다면 10억짜리가 20억 되는데 50억짜리가 100억 됐으니까 80억 차이 나겠죠. 40억 차이에서 80억 나요. 어떻게 쫓아가요? 그쵸? 그러니까 돈을 겁나게 많이 버는 사람 빼고는 이거 쫓아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건물에 시작해서 큰 건물로 어떻게 넘어가냐? 쉽게 말해서 건물은 20억짜리 팔아서 20억짜리 못 산단 말이에요. 세금 있고 거래에 관한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그 비용 이상의 돈을 모아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가지고 30억짜리 건물을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는 20억 대출이 있잖아요. 근데 이 30억짜리 건물이 50억이 됐다고 칠게요. 50억이. 그러면 나는 200%를 벌었잖아요. 200%, 10억 가지고 20억을 벌었으니까 나는 30억이 된 거지. 그러면 이 30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세 전이라고 칠게요. 그냥 세금까지 따지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나는 10억 가지고 30억짜리 샀으니까 30억이 생겼으면 얼마짜리를 산다? 90억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시작한 돈이 있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부채를 끼고 샀어. 그럼 매각을 했어. 세후 얼마의 금액이 남았어. 그러면 이전의 부채 비율만큼의 부채를 얻어서 더 큰 건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내가 모은 돈도 있고, 그 모은 돈은 적어도 세금이 충당되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자산이 커지면 그 자산을 만약에 매각했을 때는 매각한 남은 자금으로 가지고 그만큼의 부채를 더 키워가지고 더 큰 규모의 자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가는 게 부동산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작 10억 가지고 30억짜리 못 사면 이 레이스 안에 못 들어가겠지. 이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고 내가 불안해. 그러면 계속 10억 가지고 10억짜리를 사는 거지. 내지는 10억 가지고 15억짜리를 사거나. 근데 누군가 10억 가지고 20억짜리, 30억짜리를 샀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갭 차이는 더 커지는 거지. 나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나처럼 투자를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그때 할 수 있던 선택에서 더 많이 득이 되는 선택과 덜 득이 되는 선택 중에서 난 덜 득이 되는 선택을 한 거지. 왜? 마음의 부담 때문에. 마음의 부담은 어디서 온다? 확신에서 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야산을 걸어가. 근데 거기에 반짝이는 게 있어. 봤더니 금이야. 근데 금을 좀 해봤더니 끝이 없이 점점 넓어져. 빙산의 일각처럼 돼 있어. 근데 대략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이 돼. 이거 캐려고 하니까 곡괭이로 안 될 거 아니야. 한 5억짜리 기계가 있어야 돼. 그 기계 사 안 사? 사야죠. 나 돈 없는데? 어떻게든 사야죠. 나 돈 없는데? 돈 없는데? 어떻게 살 건데?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서라도. 대출 안 나와. 어떻게 할 거야? 빌려서라도. 또 아무도 안 빌려줘. 자, 네.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막노동을 해서라도 1년 동안, 2년 동안 밥을 안 먹더라도 5억 최대한 빨리 모으겠지. 아니면 뭐 2억 벌고 3억 대출해서 사겠지. 그래서 이거 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파기 전에 뭘 해야 돼? 지나가다 반짝였어. 누군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거고, 누군가는 가서 좀 긁어보니까 금이야. 금 같아. 근데 에이 설마 여기 누가 금을 묻어놨겠어? 하면서 에이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거 좀 잘라가지고 금방에 가서 검사해보는 사람 있겠지. 금방에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어. 우리나라에 없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확인해 볼 거 아니야. 누군가는 에이 해외까지 말 돼? 누군가는 날아가서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든 모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난 돈 없으니까. 난 다리 아파. 난 귀찮아. 이게 진짜 금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지. 그만한 확신. 내가 그만한 확신이라는 건 이게 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이거를 갖고 가서 금은방에 확인만 해보면 알 수 있잖아. 내지는 금은방이라는 건 없어. 공부해야 알아볼 수 있어. 공부하겠지. 누군가는 분명히. 그러면 5억짜리 기계 사가지고 이거 파겠지. 당연히 파겠지. 근데 이걸 못하는 거는 두려움. 5억짜리 기계 샀는데 만약에 이거 고장나면, 갖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넘어지면, 샀는데 저거 금 아니면, 금인 거 모른다는 얘기야. 확신이 없다는 얘기지.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무지에서 와.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잘못될 가능성 얼마, 잘 될 가능성 얼마, 예를 들어서 잘 될 이유가 뭐, 근데 명백히 따져보고 이전 일들 따져보고 잘못 일어날 일들이 뭐뭐인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된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실제로 해본 사람이 어떻는지 다 해보면 이거는
미지수나 안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명한 사진처럼 알 수 있어. 그러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바로 정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불안할수록 안 되는 것만 찾아보는 게 많아. 잘못되면 아 이거 큰일 나면 혹시나 5억짜리 기계 샀는데 기계 옮기다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기계를 못 쓰게 된 적이 있대. 세계에 3건이나 있었네. 이렇게 말하면 웃기잖아요. 그쵸?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거에 있어서 불안 요소만 알아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양쪽 다 전체적으로 명백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전체적인 것까지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근데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하니까. 장준미님, 주식을 해보면 거기서 수익 얻는 게 결코 불로소득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많은 공부와 마이너스를 버텨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수익이 납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노력 없는 성공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 쓰는 일이 있고 힘 쓰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힘쓰고 땀 흘리는 건 일이고 앉아서 이 사무 보는 거는 일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함? 너는 놀고 있는 거네? 겨울에 따뜻한 데 있고 여름에 시원한 데 앉아서 컴퓨터 하니까 노는 거네? 불로소득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 열심히 나가서 땀 흘리고 막 힘쓰고 막 몸 쓰는 일은 불로소득이 아니고 이거는 불로소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거에 득을 얻기 위해서는 몸을 쓰는 경우도 있고 머리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머리 쓰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안 힘들어 보여. 제3자가 봤을 때 쟤는 막 더운데 막 도끼질하고 뭐 망치질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땀 뻘뻘 흘리는 거를 사진 찍어서 봤어. 야 정말 열심히 일하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말한 주식으로 일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서 클릭해. 그걸 사진 찍어놨어. 열심히 일한다고 보일까? 아닐 것 같습니다. 게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쟤 앉아서 똑바로 하겠어. 쇼핑도 좀 중간중간 보는 거 같고 저거 뭐야. 자 그럼 이건 일이고 이건 일이 아닌가? 이거는 뭔가 생산해내는 거고 이건 생산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이미 그렇게 따져버리면 우리나라 진짜 농경사회로 돌아가야죠. 그때 시대로 기준으로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이미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머리 쓰는 일로도 충분히 사람이 그만한 스트레스, 뭐 땀을 흘리고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정신병이 되는 거고 육체적인 건 몸의 어떤 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자산을 벌거나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는 그만한 반대급부, 기회비용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해서 저건 쉬워 보이네. 뭐 쉬워 보인 본인이 하면 되거든요. 쉬워 보이고 날로 먹는 것 같으면 그냥 본인이 하면 되는데 저건 쉬운데 쉬워 보여. 그러니까 저거를 예를 들어서 폄하하는 걸로 쟤는 날로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사실 조금 본인도 날로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맞잖아. 내 말이 틀려? 근데 우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는 공감하고 여기에는 사실 공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 많지 사실은. 근데 이것도 그만한 노력이다. 시행착오.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거는 일한 만큼 벌 수 있지만 여기는 일한 만큼 마이너스 날 수도 있잖아. 네.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결과에는 그만한 노력이 수반이 되는 거지 그런 노력이 수반 없는 결과는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것들을 써주시면 제가 오늘 할만하다, 이건 영상으로 답변 드릴만하다 하는 것들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